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끝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그 초점 삼각형에서 형성된 나의 방어와 싸움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숨겨진 감정을 저 멀리 놓고 불안과 방어로 부딪히는 게 이제 끝을 봐야 된다고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거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방어가 소프트닝 되고 숨겨진 감정에 접촉이 되면 이제 부부 상담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든지 변화는 인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공유를 하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공유하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끝을 보이면 안 돼서 강경하게 싸우던 방어의 강화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인식, 이해, 공유를 나누는 게 결국은 스크립트 라이팅이죠. 새로운 대본 쓰기. 그게 결국은 변화인데, 우리는 취약한 부분을 직면하면 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취약한 부분을 접촉하고 공유하고 그것들을 수용하면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닝해지고 부부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자존심 싸움인 줄 잘못 알고 거기까지 안 가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잘 다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록을 살살 보면서 갈등 삼각형에서 뭐가 투사적 동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가면은 우리가 겪고 있던 이런 곤경들이 마법적으로 풀린다가 아니고, 그 참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자기의 숨겨진 감정과 접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담자와 두 부부와 또 이 세 사람의 내적 대상들이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을 이루면서 그 관계 속에서 취약한 부분을 개방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가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죠. 한 사람이 어떤 전문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담자들이 적극적, 개방적으로 자기네 취약한 부분을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능력이 있어야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두 부부가 방어에 대한 것과 소프트닝 되고 자기의 숨겨진 감정이 접촉이 되면서 그것들이 공유가 돼야 이제 두 사람의 쌍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부부관계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1번 있다, 2번 없다. 손 들어보세요. 1번 변화가 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변화 없다. 2번. 당연히 변화가 있죠. 이건 다이나믹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점 삼각형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라는 거를 밑에 기본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성격적인 방어가 있더라. 폭발을 한다든가 철수를 한다든가 이런 성격적인 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원가족에서 형성됐더라. 이게 초점 삼각형이잖아요. 드러난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싸우더라, 이렇게 싸우더라, 근데 이거는 여기서 왔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대상관계 지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원가족이라는 어떤 대상들, 오브젝트 하고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해서 나의 자기감, 자기 비하감, 자기 모멸감, 자기 무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자기감, 그래서 어떤 정서로 연결돼 있는지, 이것들이 내적 대상관계 표상이잖아요. 내 안의 내적 대상관계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요것들이 누군가가 내가 요렇게 그대로 요게 난데 요런 거를 갖고 있는 너와 만나면 계속 뭔가가 요 모습을 얘한테 투사하던가 요 모습을 얘한테 투사하든가 이런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서로 투사적 동일시로 교류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서 여기다 투사를 멈춘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은 투사적 동일시에 안 낚이잖아요. 한 사람은 투사적 동일시에 안 낚이면 지금 갈등 삼각형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내 안에 개인 내적인 무의식적인 표상을 보는 거잖아요. 초점 삼각형. 내 안에 무의식적인 표상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 표상들이 어떻게 갈등으로 만나지느냐가 두 사람이 갈등으로 만나지느냐를 체계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개인 내적으로 보는 것과 두 사람 개인 단위의 체계로 보는 건데 한 사람의 다이나믹이 바뀌면 당연히 다이나믹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요런 만약에 이게 아내라고 치고 이게 남편이라고 쳤으면 요런 대상관계 지도를 갖고 서로에게 현재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령들을 서로 덮어 씌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이거를 여기다 안 덮어 씌워.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덮어 씌우는 것도 알아차려. 그러면 다이나믹이 바뀌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남편하고 지금 이런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갖고 치열하게 서로의 과거의 유령들을 쏟아내고 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알아차렸어. 내가 이런 거를 저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구나. 그리고 저 남편도 저런 식으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구나. 내 남편은 몰라. 그러면 내가 투사적 동일시에 안 말려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변하죠. 왜냐하면 남편만 만약에 안 바뀌었다고 치면 남편이라는 셀프가 수많은 내적 대상들에 의해서 유닛을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속 패턴을 반복하고 살았어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내적 대상이 여기서 새로운 내적 대상이 관계를 맺어주면 새로운 내적 대상이 관계를 맺어주면 새로운 셀프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셀프 따로 오브젝트 따로가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와 어떤 셀프가 서로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변하면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부부가 다 변하면 좋지만 우리가 우리 클래스의 모토가 있잖아요. 나나 잘하자. 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면 우리가 바뀌어요. 나나 잘하면 우리가 바뀌어요. 네. 그게 대상관계, 우리 자기라는 거는 항상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다이나믹이잖아요, 이게. 다이나믹, 고정된 내가 아니고, 고정된 너가 아니고, 나와 너가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상호 주관적으로 서로를 만들어 가잖아요. 서로 구성주의, 서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한쪽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커피인데, 나는 그동안 소금이었어. 그러면 커피에다 소금 탄 거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설탕이 됐어. 그러면 커피에다 설탕 탄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예, 그러니까는, 물론 양쪽이 다 바뀌면 좋겠지만, 한쪽이라도 바뀌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체계 이론이라고 공부할 때는 모빌, 침대 애기들 모빌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만 바뀌면, 하나만 치면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는 식으로 어느 하나가 바뀌어도 우리는 너와 나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사례에 보면은 업튼 부부가 있잖아요. 흑인 부부 같은 경우
아빠가 남편의 로보트, 업튼 아버지가 계속 이제 조금 자기같이 체구도 크고 뭐 이러면서 외도를 했었는데, 대놓고 외도를 했었는데, 그런 자기도 체구도 크면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아내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하듯이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성하고 관계없이 대상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주 양육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하고 관계없이 다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업튼 부인이 아빠가 또 외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도하는 아빠처럼 남편을 그렇게 봤지만 또 외도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침묵하면서 분노하는 엄마의 모습도 자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모습들을 다 갖고 오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 거를 갖고 와서 딱 그게 부모 거가 아니죠. 나라는 개인의 타고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타고난 네이처와 나라는 이 부모들이 만나서 양육되는 널처로 인해서 나라는 복합체가 있기 때문에 아빠를 동일시해도 똑같은 아빠는 아니죠. 똑같은 그 속성은 아니죠. 성격 특성이. 그리고 나라는 어떤 복합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컴플렉서티. 복합체가 있기 때문에 엄마를 동일시해도 엄마랑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엄마 거야 하고 엄마를 분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여러 번 같이 나눴잖아요. 이미 내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림자기 때문에 그들한테 내가 분노를 하고 그들한테 내가 복수를 해줘야 돼. 이게 안 맞아요. 이미 이제 내 거예요. 이제 내 거. 아까 내적 대상 지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지 저 밖에 있는 그들이 줬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서 분노해야 돼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예요. 나의 내적 지도예요. 네. 이제 이 자세한 추거록과 각 부부의 내적인 묘사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눈이 많이 열리죠.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를 잘 보면.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를 잘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테드와 에스더 얘기를 보면은 테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에스더는 집안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더 어머니도 집안일을 다 하셨죠. 마치 뭐 재정, 뭐 여러 가지 고치는 거, 살림 뭐 이런 것들을 다 에스더 어머니도 그렇게 했고 에스더도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테드 자체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이고 강박적이고 이런 면도 있지만 에스더 자체가 가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당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수동적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속성도 있지만 이게 투사적 동일시가 이거예요. 테드 자체가 수동적이고 철수되어 있고 이런 면이 있지만 에스더 자체가 엄마처럼 재정, 뭐 가정 살림, 뭐 은행 볼일, 뭐 모든 일을 여기도 계시는 분들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분,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분. 그러면 에스더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통제적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알아서 하고 지배적이고 통제적이고 목권사회처럼 휘둘리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면으로 불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쟤는 왜 안 움직여? 또 꼭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엄마처럼 나는 내 혼자 살림을 다 해. 이러고
남편을 블레임을 하잖아요. 그건 투사한 거죠. 내 내적 대상으로.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쟤는 우리 엄마처럼 통제적이고 지배적이야. 자기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또 투사를 하죠. 이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내 내적 대상을 저 사람한테 역할 부여를 하고 그분이 내 내적인 아까 대상관계 유닛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거. 그게 투사적 동일시죠. 네. 그래서 내가 뭐를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유도에 낚여갖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통찰이죠. 209쪽에 보면 왜 냉전을 하냐면 뭐 모든 일을 다 아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굉장히 남편한테 낙담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화가 나 있었어.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낙담하고 자기한테 존중을 안 해주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 냉랭해졌어. 그러니까 둘 다 서로의 내적 대상을 고스트를 엎어 씌우면서 서로 낙담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러면서 돌봄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이 210쪽 네 번째 줄 서로 상대방이 철수했다고 비난하면서 서로 철수한 거를 용서를 못해. 쟤는 너무 냉랭해. 가정에도 관심이 없어. 재정에도 관심이 없어. 자녀에도 관심이 없어. 쟤는 자기 혼자 집안일을 다 해. 이러면서 서로 냉랭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는 가트만이 부부관계에서 부정적 전조로 설명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상실한 상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챕터마다 나오는 사례에서 보면은 요게 핵심일 수가 있잖아요. 내 과거에 미해결된 대상에 대한 어떤 경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낙심, 철수,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존중이 결여됐을 때 부부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전조다. 이 존중이라는 거, 이게 이제 가트만이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의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식사 때도 신문만 봐요. 그리고 되게 유치한 면이 자기 중심적이다, 유치하다. 우리가 유치하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같은 말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왜냐면 성숙하면 대상관계가 원만해야 될 텐데 자기 중심적이고 유치하니까 성숙한 게 아니죠. 식사 테이블에서도 신문만 보고 엄마가 영화 보고 싶다면 텔레비에서 보면 되지. 엄마가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자기중심적이고 불평하면서 애기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성인으로서 자기가 조금 귀찮아도 아내랑 같이 외식도 하고 식사 시간에는 뭐 신문 보고 싶어도 좀 참고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하튼 엄마도 그렇고 이 에스더도 그렇고 모권 중심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불편한 게 나는 공감도 못 받아 친밀하게 관계도 못해 보호도 못 받아 이러면서 통제는 하고 있지만 소외돼 있고 냉담해 있고 낙심해 있는 상태죠. 우울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결혼 50주년에 자녀들 얘기, 손주들 얘기를 했는데 결혼 50주년인데 당사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유치하다는 게 어리다는 거잖아요. 한 집안의 가장과 파트너로서는 그런 성숙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같이 그냥 아내가 힘들 때도 아내가 조금 병들어서 잘 못 걷는데도 배고파 그러고 혼자 뛰어 올라가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분하고 살고 있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면 조금 사람에 대한 이해, 이렇게 우리가 맞추면서 굉장히 내가 그냥 이제 동반의존처럼 맞추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갈등이 없게 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존중감에 대한 거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도노반이 정말 슬픈 일이군요. 정말 슬픈 일이군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 에스더는 슬프다기보담도 경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슬프다는 정서와 접촉한다라는 거는 정서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네,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가설 1A, 우리 아버지랑은 달라 라고 결혼한 거죠. 여기서도 친구처럼 부드럽고 둘이서 같은 대학 나왔잖아요. 같은 대학 나오고 친구처럼 부드럽고 아버지 같지는 않고 이래서 결혼했는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도배도 내가 하고 모든 게 나는 방치된 기분이다. 좌절됐다. 뭐 이런 느낌들. 213쪽 보면은 에스더는 S 주어 동사 목적어 에스더는 주어는 산만한 아버지 오브젝트 목적어 산만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에스더는 산만한 아버지에 의해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요 대상관계 유닛, 요 대상관계 지도가 남편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관계 지도에 따라서 에스더는 반리비도적 대상관계, 그런 오브젝트들은 나한테 반리비도적이었잖아요. 뿌리를 내고 있는 정서, 오브젝트, 정서, 자기, 항상 요거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유닛만 찾아가시면 돼요. 어떤 내적 대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기감을 갖고 있는지, 주된 정서가 뭐라서 내가 어떤 대상들을 만나도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어떤 에피소드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오브젝트, 어떤 내적 표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만나는 나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내적 자기는. 그래서 그 묘사되고 있는 그 나의 상담 속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그 드라마들 속에서 정서는, 주된 정서는 무엇인지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요것만 찾아가시면 지금 대상관계 지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커싱을 하는 게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이게 개념적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 도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산으로 들러가면서 에피소드의 사건 위주의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 속에서 나는 어떻게 묘사되고 너는 어떻게 묘사되고 두 개 연결되는 정서는 뭐고, 그런데 이것이 원가족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상대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대한테는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투사적 동시로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포커싱하고 쫓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초점적 삼각형과 갈등 삼각형의 개념적 도구예요. 그 도구를 갖고 우리가 단기로 가자. 이게 초점을 맞춰가자는 거죠. 산만하게 들로산으로 에피소드 쫓아다니지 말고, 사실 확인하지 말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213쪽에서 에스더는 마치 냉소적인 인류학자가 제3자처럼
타문화권에서 온 어리둥절한 원시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듯이 아버지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설명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반리비도적인 아버지가 내 안에 저기 분열돼서 억압돼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걔가 수시로 대상들을 만날 때마다 걔가 나와서 대상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인류학자가 원시인을 보듯이 거리감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일부와 접촉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모습 그대로를 나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접촉이 안 됐으니까 마치 멀리 있는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상관계의 원가족과 그 숨은 감정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안에 반리비도적인 혹은 리비도적인 대상이 분열되어 있는 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게 나구나 라고 접촉이 돼야 그게 이제 수용이 돼서 아, 내가 이런 리비도적인 역할을 저 사람한테 하고 있구나. 반리비적인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게 접촉이 안 되고 저 멀리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저 멀리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투사적 동일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접촉이 이게 나구나. 인식하고 수용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했구나. 이럴 때 비로소 투사적 동일시에 낚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저 엄마가 괴물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저 엄마한테 나는 복수해야 돼. 저 아빠가 맨날 부재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맨날 배고팠어. 저 아빠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내 거기 때문에 내 남편한테 그렇게 했고 그 엄마의 모습이 내 거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그렇게 했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내 남편한테 그렇게 했고 이게 내 거다라는 진정한 접촉이 일어나야 투사적 동일시에 안 말리는데 마치 나는 그거하고 무풍지되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했으면 책임이 절로 자꾸 가잖아요. 근데 다시 책임을 갖고 오는 게 주체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에이전시 혹은 서브젝트로 탄생하는 거, 주체의 탄생은 책임을 지는 게 주체의 탄생이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남한테. 그게 주체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열되어 있는 리비도적인 대상, 반리비도적인 대상, 그거하고 짝지어 있는 나. 항상 같이 가잖아요. 나하고 대상. 표상은 항상 내적 대상 표상으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한 진정한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게 초점 삼각형과 갈등 삼각형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부모에 의해서 이런 그림자가 나한테 왔으니까 저 부모를 내가 원망해야 돼가 아니라 그 부모한테 그 부모 때문에 내 안에 온 거는 이제 내 거니까 내가 받아들였어. 원망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받아들였어. 이제 나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를 받은 내가 이런 모습대로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애들한테 그게 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밑에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그것도 안 맞아요. 이미 그거는 자기예요, 또. 그래서 항상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내 책임으로 갖고 오는 거지. 안 그러면 항상 네 책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인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밑에서 보면은 213쪽에 11번째 줄.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아버지로 인한 억압된 분노예요. 그래서 억압된 분노니까 자기 분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접촉이 안 돼 있었죠. 그녀의 남편인 테드를 거절하는 것을 연결을 못 시켰어요. 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테드한테 내가 거절하고 있구나. 이거 투사적 동일시 하고 있구나를 통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테드 역시
그녀와 복잡하게 연결시켰던 것처럼 보던 테드는 그와의 관계를 즐기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테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어쩌거나 간에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와 얘는 비슷해 라고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내가 우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뇌하고 만성적인 두통, 낮은 본능적 욕구, 급한 성질, 불평 이런 모든 나의 종합병원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집수리, 파티 이런 걸 계속 요구해. 계속 요구함으로써 남편한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계속 요구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엄마가 돈도 잘 못 버는 아빠한테 계속 불평하고 요구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자기 엄마가. 그래서 지금 이 테드는 자기 아빠는 돈도 별로 못 벌었는데 아빠보다 10배나 더 많이 벌고 있는데도 아내가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하자, 뭐 집을 어떻게 하자, 파티를 어떻게 하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엄마가 아버지를 막 요구하면서 감옥 속에 넣은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고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서 뭔가가 불편했던 감정이 그대로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 아버지가 느꼈던 그런 감옥살이 같은 거를 그대로 자기가 느끼게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게 결국은 뭐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렇게 추거록을 하나씩 보면 지금 뭐가 투사적 동일시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느꼈던 적개심, 도대체 저렇게 징징거리고 아빠를 못 살게 구는 엄마에 대한 느꼈던 적개심, 그걸 그대로 에스더한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210쪽. 그래서 테드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이럴 때 귀머거리가 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런 거 요구하거나 말거나 귀머거리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더 쫓아가는 거고 테드는 더 귀머거리가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기존의 관계들이 그대로 역할 부여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점점 더 테드는 에스더를 엄마처럼 만들어가고 에스더는 점점 더 아빠처럼 테드를 만들어가고 이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과거의 대상관계를 계속 그 드라마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서도 그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고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중심 주제를 숙련된 치료자라면 초기 2, 3회기에 그 초점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장기로 안 가고 직접적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시간의 날개를 단 마차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단기라는 20회기, 15회기 안에 해결하려면 요 중심 주제를, 요런 대상관계 지도를 잘 그려서 중심 주제를 초기 2, 3회기 안에 찾아내라. 라고 여기에 나오죠. 요번 챕터에.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것들을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 보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도 초점 삼각형으로 돌아가는 거는 각자 자기에 대한 자기 기여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나라는 사람은 대상의 그림자잖아요. 대상의 그림자라서 그 대상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통찰, 정서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정서적인 통찰. 그래서 히든 필링을 만난다라는 것이 정서를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접촉, 정서적인 통찰. 그게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
다시 초첨삼각형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정서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215쪽. 215쪽 밑에서 8번째 줄. 크리스토프 볼라스는 사고되지 않은 암. 이미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경로하고 있는지 막 알고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사고를 안 해봤어. 그래서 내 몸은 알고 있어. 내 몸은 알고 있고 관계에서는 재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되지 않은 암. 알긴 아는데 사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고가 안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 정서, 행동 이런 어떤 통합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가 있잖아요. 사고를 안 하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또 정서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또 여러 가지 인지가 발달하기가 힘들죠. 행동이 움직여지지가 않죠. 충분히 정서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지가 발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기력해서 행동을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은 것들은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정서, 행도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단계에서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가 이 도노반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악이라는 거를 공부했잖아요. 애착, 누군가의 민감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충분한 정서적인 산소가 되어주는 자기 대상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는 사고 기능이 없다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evil, 누군가에게 외상을 끼친다? 애착 외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거는 thoughtless,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보편성이라는 거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분들이 뭐 리비디널 오브젝트나 엔틸리비디널 오브젝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방식으로 사랑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사랑했다라는 거는 대상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thoughtless, 사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고되지 않은 사랑을 한 거는 외상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불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의 보편성이라는 거는 사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애착 공부할 때 배운 기억이 나실까요? 애착 공부하신 분들? 네. 그래서 이 외상이나 어떤 이런 학대, 방임 뭐 이런 것들이 thoughtless,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사고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사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사고되지 않은 암이라는 개념. 여기선 이제 여섯 번째 줄, 에스더가 지금 그녀의 많은 상처로 인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이랬어요. 뭐 누가 이랬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갖고 있잖아요. 에스더의 아버지가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기중심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에 친구들 잔뜩 모아놓고서는 친구 소개해주고 같이 자기는 놀러 나가버리고 가족들은 내버려두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상처로 인한 기억을 가지고 살면서 그 좋지 못한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현재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사고가 되지 않았어. 기억을 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분노하고 경노하고 폭력적으로 싸우지만 지금 내가 이런 폭력적이고 경노하고 이런 것들의 감정이 그때 그 과거의 상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결을 못했어. thoughtless. 그러니까 사고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뭐 개인 분석을 갖는다면 에스더와 테드가 같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갑내기 대학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뭐 전문직을 갖지 않고 직업도 갖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울과 냉담과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여기서도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잭하고 아일린인가 뭐에서도 보면은 아일린이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그 계속 방어적으로 있다가 13회기에 다음번에 그러니까 13회기를 하는 동안 암묵적으로는 뭔가 성적인 상처를 학대를 받은 폭행을 당한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는 흘리지만 방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13회기라는 극복 과정 13회기라는 극복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마크도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14회기쯤 되니까 자기가 뭔가가 정서적인 통찰이 일어나고 이 집단에서 14회기가 됐을 때 뭔가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변화가 없는 같이 관전하고 있는 것 같이 있어도 이미 그 안에선 작업들이 다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극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점과 갈등에 대한 극복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방어를 내려놓고 아일린이 14회기에는 내가 시를 하나 발표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성추행을 당한 시를 이렇게 발표하니까 마이크도 그동안 계속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마이크 보고 도자기 가게의 황소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상담책들에 보면 도자기 상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도자기 가게를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황소 한 마리가 돌아다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거칠고 주변의 섬세한 거에 대한 공감을 못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제크 첫 번에도 제크가 이제 뭐 청바지에다 뭐 이상하게 입고 오니까 나는 아무리 하더라도 어디 모임 갈 때는 난 제대로 각져 입고 간다. 너 그 옷이 그게 뭐냐? 뭐 이러고 마치 도자기 상점의 황소처럼 거칠게 굴어갖고 이 치료자들이 이 사람이 집단을 다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불안해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14회기에서 아일린이 성추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시로 낭독하니까 마이크가 막 울면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한테 돌봄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올라오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되게 이상화시키고 나는 잘 컸어요. 뭐 별 문제 없었어요. 이랬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이렇게 깊이 있는 자기 속에서도 개방이 일어나면서 정서적인 통찰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집단의 힘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감정과 과거의 것들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결국은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이죠. 끝까지 가는 게 그거예요.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찾아가는 거. 네. 216쪽을 보면 에스더가 우울한 거 두 번째 문단. 에스더의 우울증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하고 그리고
엄마는 방치돼 있으면서도 집안을 다 관리해야 되고 뭔가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이 에스더 자체가 우울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우울하다는 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울증 치료도 우리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대상관계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이오, 신체적인, 사이코, 심리적인, 소시오, 사회적인, 스피리추얼, 우리 목회 상담하시는 분은 영적인 이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뿌리 깊은 관계, 그런 환경에서 1차적인 중요한 대상들하고의 관계에서 맺어지면서 신체적으로 여기서 생화학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우울하다는 게.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화학적인 요인도 포함되어서 항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데 에스더의 치료자가 별 설명도 없이 그런 약물 복용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도노바는 개인 심리치료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을 만한 임상치료자를 추천해 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부치료를 병행했어요. 집단치료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바이오한 것들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사이코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생화학적인 바이오,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우울적인 것들을 다스려 줘야 된다. 그래서 약물을 적절하게 처방할 수 있고 개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 치료자에게 개인 치료를 의뢰하면서 복합적으로 지금 집단 부부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스스로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금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이런 생화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자꾸 디나이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것도 잘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상담자 자체가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도노바는 지금 적절한 약물 치료, 적절한 개인 심리 치료, 그런 치료자를 추천해서 개인 치료를 하면서 부부 치료를 도와줬죠. 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216쪽 마지막 문단에서도 폴과 마리아 얘기에서도 그렇고, 네. 둘 밑에서 8번째 줄.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에스더는 주어는 아버지와 목적어, 대상과 그녀 자신에 대한 감정을 더 많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대상과 정서. 억압된 대상 관계는 세 가지 대상. 세 가지 대상, 아버지, 정서, 분노, 그리고 나, 분노하는 나, 무가치하고 비참한 나. 항상 요거를 쫓아가세요. 네. 그래서 치료의 성공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억압된 대상관계, 대상관계 지도의 층들을 얼마나 많이 깨달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다라는 거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내적 대상, 그런 나, 그런 정서가 나라는 거예요. 저기 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다라는 정서적인 접촉 이거죠. 그래서 5단계 모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에스더는 쉽게 화내고 불만스러워하는 성격 특성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래된 내 것. 그래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초점 삼각형에 대한 이해죠. 네. 마찬가지예요. 217쪽 테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리비드족 어머니 대상을 에스더에게 투사했다. 이게 투사적 동일시죠. 세 번째 문단에서 부부치료의 결과는 에스더와 테드가 지금 한 사례를 자세하게 보고 있지만 결국은 요 자세하게 보는 요 관점으로 다른 사례들도 보면 되니까
이 개념적인 도구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극복 과정, 요 과정들, 내가 이 초점에서 계속 이렇게 리플렉션 해가는 거, 이런 극복 과정. 근데 여정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지지하고 지도하고 과제를 준다고 해도 여정을 대신해 줄 순 없어. 내가 길을 안내하고 알려주고 도와주지만 내가 갈 순 없어. 가는 극복 과정은 본인들이 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로버트 업톤은 그 부분은 끝까지 못했잖아. 그 여정을 4번인가 뭐 하고선 부인은 2번인가 밖에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지하고 지도하고 여정을 다 안내를 해주지만 여정을 가는 거는 본인들이야. 그 극복 과정을 실제로 가야 되는 거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공부를 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쳐도 그 극복 과정을 가야 되는 거는, 그거를 뚜벅뚜벅 실천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그 여정을 가는 거는. 내담자들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극적, 긍정적 동맹관계 유지. 2번째, 저항의 분석. 3번째, 새롭고 생산적인 관계를 제공하기. 그런데 때로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저항의 분석을 포커싱을 하겠다. 근데 저항을 분석하면은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직면이나 관찰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를 마치 수치스럽고 비난받고 뭔가 이렇게 지적받는 걸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2번을 하는 것 대신에 3번, 생산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 나한테는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해석과 통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도노반이 하고 있는 단기 대상관계 치료에서는 때로는 3번째, 새롭고 생산적인 관계,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인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버트하고 할 때 아내가 레이첼인가? 아내가 야간 학교를, 아이들 6살, 뭐 8살, 10살 딸 3명을 놔두고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저녁에 야간 학교를 가니까 편집증적으로 막 의심을 했잖아요. 막 의심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때로는 의심하다 편집적으로 막 때리기도 했어.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조금 더 때리게 된 거 뭐 이런 식으로 돌아보는데, 이 도노반이 스탑하라고, 때리는 거 안 된다고 이러면서 책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혹시 너무 타이밍 안 맞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 위험하지만 내가 시도했다. 이런 게 말하자면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을 때로는 먼저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트남 아메리칸 밍하고 얘기할 때 밍에 대해서 미리 그 저항을 다 스크립트 라이팅으로 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너네 할아버지가 개입한 것처럼 너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줘도 되겠니? 하면서 그런 어떤 저항, 반발을 일단 완화시키고 공유된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내가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게 혹시 이러다가 밍이 그냥 드랍아웃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요하고 침범적인 유교적인 가정에서 살아와서 그것들에 대한 굉장히 저항이 많은데 내가 치료라는 목적 하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제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미리 내담자하고 이마저마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혹시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해도 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노반이 그래도 내가 위험을 감수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일단 아시안이고 밍이 아시안이고 유교적인 권위라는 것에 권위 피겨, 권위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굴종적인데 네 괜찮아요 겉으로는 하고 속으로는 저항이 생겨서 반치료적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얘가 계속 이렇게 빠져 있고 아내가 얘기하면 맞장구 치는 정도로만 하고 아시안의 특성과 유교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로 해갖고 이게 치료적으로 진전이 어려울 거라는 진단 하에 위험을 감수했어요. 감수했는데 마침 그게 먹혔어. 그래서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끝났잖아요. 지난 우리 시간에는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내담자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침범을 당한 거잖아요. 뭔가가 침범을 많이 당했는데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게 침범의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침범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시간이라는 날개를 달은 마차를 타고 하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개방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도노반의 어떤 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살펴가면서 하죠. 치료적일까 반치료적일까. 여기서도 재밌는 게 나오죠. 218쪽. 218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 테드는 호감이 가고 쾌활한 사람이다.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투사적 동일시하고 엮인 사람들 외에는 따뜻하게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고객 딸한테 뭐 다이아 반지를 사줬는데 딸이 우리는 아빠한테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내 친구가 와 너는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서 좋겠다. 그랬는데 내 친구가 니네 아버지 너무 좋아서 좋겠다 그럴 때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좋다고?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로 엮여있는 1차적 대상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거의 강박적으로 관대하게 됐다. 강박적으로 관대하게 된다. 강박이라는 게 리액션 포메이션이 주된 방어 기제잖아요. 강박이라는 거는 안에 어떤 적개심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반동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게 위해서 이거를 반동적으로 과도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관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반동 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관대하게 되었다. 동료들에게 초과 보수 지불하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아주 친절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저항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과도하게 예의 바른 사람일 경우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과도하게 관대하고 과도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뭐 한다라는 거는 뭔가의 저항이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고 뭔가를 디나이얼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강박적인 사람들은 유난히 싹싹하잖아요. 유난히 90도절하고 유난히 깔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런 얘기들이 우리가 조금 사람을 이해하는 팁들이 많이 나와요. 추고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도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만큼 한 것보다 과도하게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필사적으로 사랑을 주고 나서 돌려받기를 기대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오면 분노하는 거죠. 화내고 거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뭔가를 할 때는 잠재적 저항을 탐구해야 한다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때는 에스더가 치료의 회기에 오지도 않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부 치료에 대해서 배울 때는 부부가 같이 와야 부부 치료다 그랬는데, 지금 도노바는 219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 번째 줄, 태도 혼자서 참석하는 회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같이 오실 경우에만 우리 부부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혹시 공경에 빠진 부부 모두가 다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로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도노반처럼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 그거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 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FM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처음부터 내가 FM대로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이 프레임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FM대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연륜이 쌓이면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좀 전에 설명드린 게 219쪽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면으로 저항을 다루는 해석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제공하는 개입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한다. 때로는 두 번째 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항을 완화시키고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보다 치료자가 바뀌는 게 더 쉽다. 때로는 이렇게 조금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유연성 있게 상담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19쪽의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세련되고 예민한 에스더는 고상한 스웨터와 멋진 바지, 그리고 고급 자동차로 자신의 참 자기를 숨겨왔다. 요런 표현들이 좀 재밌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도노반의 어떤 사람을 보는 눈 같은 거. 중간에 220쪽 중간쯤에 보면 아홉 번째들 보면 또한 역전이 반응해서 나는 그를 냉정하고 거절하는 아내 혹은 어머니에 의해서 좌절당한 애정 어린 사람으로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때로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할 때 한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쪽으로. 저 사람 진짜 참 불쌍하다. 엄마도 저러고 아내도 저러니까 얼마나 좌절을 당했어. 사람은 따뜻한데 안 됐다. 이러면서 한쪽 편을 들어주게 되잖아요. 이게 역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이것들이 내가 느끼는 게 어떤 식의 역전인지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상대편은, 에스더는 저 사람 편만 들어주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부 상담을 할 때는 만약에 부부가 왔는데 아내가 그냥 막 요구가 많고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역전이.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런 역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부부 상담이 깨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나 이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220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모델이 뭐예요? 지금 이런 개념적 도구,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섯 단계로 하는 모델. 이 모델의 치료적 관건은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자극하는 순간에 서로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이거 나눈 거죠.
각자의 취약성을 견디고 표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치료의 관건이다.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예. 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계속 뒤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그렇게 초점 삼각형? 지금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를 원가족하고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접촉이 안 될 경우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첫 시간에도 누군가 선생님이 어떻게 같은 문제로 계속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저항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문단 222쪽 5회기에서 한 12회기 쯤 이르면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변화에서는 인식이전, recognize,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13 내기 14회기에 이르면 억압이 어느 정도도 풀리고, 억압이 풀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반리비도적인 대상, 리비도적 대상 이런 것들이 억압돼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고 정서적인 접촉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억압이 풀린다는 게. 억압이 어느 정도 풀리고 많은 부부들은 그들의 싸움이 과거의 리비도적, 반리비도적 대상, 오브젝트, 그 대상들과 연결된 외상, 그 외상을 입은 나, 그리고 초기 가족 상호작용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적 특성들로 구성된 강력한 정서. 또 이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 대상, 정서. 계속 이걸로 반복되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다. 억압이 풀린다는 게 이거예요. 리비도적 대상, 반리비도적 대상, 그리고 그 대상들 때문에 생긴 외상, 내가 어떤 걸 겪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히든 정서 아니면 어떤 방어적인 정서로 계속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다. 재현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어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역할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순환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억압이 풀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최근 14회기 차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두 쌍,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자기 상점 안에 황소 같은 마크와 조앤, 그리고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거를 시로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 쌍, 잭과 아일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14회기 차에 경험한 예를 이제 자세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잭이 자기 진급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됐다. 그동안은 철수되어 있고 요구도 못하고 이랬는데 진급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뭐를 보면 아냐면 내담자들이 갖고 오는 현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현실의 얘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러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방어적인, 똑같은 불안에서 똑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를 다시 점검을 하고 어떤 식의 개입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평가를 해가면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접근인데 내담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게 어제 저 사람을 보는 거와 지금 저 사람을 보는 건 다르죠.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는 저 사람을 악마로 봤는데 오늘은 저 사람을 천사로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 천사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천사로 보이고 내 안에 악마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계속 거울처럼 바뀌죠. 만화경처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담을 할 때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특히 부부 상담에서는 치료자가 자기를 보고 부부를 쌍으로 보기도 하고 부부 각자로 보기도 하고 이 세 사람의 각자 내면을 보기도 하고 내적 대상들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보여지는 게 어떻게 현실로 보고 있는지, 각자의 과거 유령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에 가깝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치료고, 그리고 그게 또 영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현실에 맞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성숙한 거고, 자기가 비워지고 있는 모습, 나의 선경험에 의해서 채색되지 않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내가 비워졌다는 거잖아요. 나의 편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영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어제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목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제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43장을 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근데 거기 그 얘기가 뭐냐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그거 너네들을 다 구해주겠다. 너네들을 다 구해주겠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테니까 너희는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그런 길을 낼 테니까 그것만을 찬양해라. 내가 너네들을 창조한 거는 그런 거를 찬양하라고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딱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영광이던 과거의 곤경이던 우리는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스트, 과거 유령에 있지 말고 그런 광야, 노예 500년, 뭐 광야 40년 뭐 이런 거에서 다 사막에 길을 내고 뭐 강을 내고 그런 일을 내가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너네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을 살아라. 우리가 과거를 기약하지 말아라. 미래를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here and now, 지금을 마치 새로운 너를 만나는 듯이 해라. 이게 결국은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미 하고 있는데 너네가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적인 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만나져요. 물론 여기 이제 그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각자 자기의 종교의 눈으로 볼 때도 그게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거. 네. 그래서 224쪽에 JMD, 도노반이 얘기한 두 번째 걸 보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잭이 자꾸만 아일린을 자기 엄마처럼 보고 있잖아요. 과거의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잭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아일린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는 거는 노력을 했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엄마의 유령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노반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 엄마는 내적 자원이 없었거나 혹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일린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너희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 차이를 정말로 알려면 먼저 그것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초점적 삼각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직접적인 개입이죠. 직접적인 해석이고. 초점적 삼각형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해석을 하느냐, 관계 속에서 개입을 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엄마 유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잭이, 그 엄마는, 그래, 그 엄마가 우리가 아까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어떤 evil, 배드를 경험하게 했는데, 엄마가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적 자원이 없었거나 사용할 수 없었거나 이런 것들이 다 thoughtless,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일린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225쪽. 지금 아일린이 12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가족의 친구였죠. 이웃집 아저씨가 드라이버로 위협하면서 너 말하면 니네 식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다가 12살이면 6학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너 그거 입 밖에 내지 마, 우리 집을 다 경멸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실제 성폭행에 당한 것에 엄마의 그런 반응에 의해서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폭행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 집단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오픈했을 때 지지해 줬어요. 공감해 주고. 그리고 잭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폭행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 폭행을 당한 다락방에 같이 가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또 도너반이 상기시켜 주죠. 이전의 대상하고 잭은 다르다. 다락방까지 갔고 그 현장을 다시 가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226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임되고 누군가 지지 안 해주고 외로운 생존자, 버려진 생존자, 상처 입은 생존자로 있었는데, 그래서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근데 시를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했다. 근데 너가 잭하고 얘기할 때 네가 잭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잭이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잭이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난 그걸 몰라요.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일린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있을수록 나는 더 많이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취약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나한테 알려주면 나는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나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취약한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226쪽에 도노반 얘기,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못 갖게 되는군요. 아마도 아일린, 만일 네가 남편을 반격하는 것보다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쉽게 상처받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싸움이 아니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스크립트 라이팅이죠. 해보지 않은 대본을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일린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이런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화내고 방어할 줄은 알지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유하는 거는 참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스크립트 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밑에도 다 스크립트 라이팅이죠. 종종 당신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런 취약한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랬더니 잭이 다시 스크립트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더 많이 안다면 아내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 아내는 너무 빨리 화를 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돼요. 이렇게 각자가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227쪽으로 넘어가서 5번째 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숙련된 치료자라면 집단의 처음 2-3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부부 각자의 초점적 삼각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린이 14회기에 이르러서야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극적인 극복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인지적, 정서적 인식이 시작되기도 한다. 네. 227쪽 밑에서 3번째 줄. 그리고 나서 잭은 억압된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억압된 게 분열됐다 그랬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분열돼 있죠? 리비디널 오브젝트, 리비디널 이고, 엔틸리비디널 오브젝트, 엔틸리비디널 이고, 센트럴 오브젝트, 센트럴 이고, 이렇게 다 분열돼 있고 억압되어 있는 이런 절망적이고 역근행적인 초기 가족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만나야 분리하죠. 인식하고 만나야 접촉이 돼야 분리하죠. unthought known, thought 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으면 분리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접촉이 되니까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주장과 모험을 하며 중요한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고스트, 과거의 유령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현실적인 주장과 모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230쪽. 도노반이 마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 친구가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운동하는 게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디 박물관 가느라고 야구 연습 빠졌는데 열외시킨 것도 모른다. 나라면 당장 코치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대변해 줬을 텐데 우리 부모들은 나한테 부모 역할이 뭔지도 몰랐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0쪽 도노반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애착에서 되게 중요하잖아. safety heaven. 안전, 안식처, 안전하다. 안전해요. 안전해요. 괜찮아요. 이게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산맥이잖아요. 지난번에 어디죠? 조지아인가? 현대 사람들이 트럼프로 구속되고 막 이렇게 끌려왔다가 인천에 딱 내려서 와, 인제는 안전하다. 인제 괜찮다. 두 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가지 폴은 안전하다, 괜찮다. 안전해요, 괜찮아요. 이게 첫 마디잖아요. 외상 생존자들한테. 이 광부들이 매몰됐다 나왔을 때 이제 안전해요. 이제 괜찮아요. 이거가 두 마디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착 대상이 안 됐으니까 마커의 부모들한테 도노반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전문적인 얘기예요. 애착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다. 그리고 너는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게 됐어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상점의 황소처럼 살았어요.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밑에서 230쪽 밑에서 9번째 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네가 나의 전부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나한테 이런 짐을 주다니.
어머니로서. 어른들을 돌보는 일은 아이에게 매우 힘든 일이에요. 나 자신도 돌볼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건 아이들에게 할 말이 아니죠. 이거는 폭행이에요, 말하자면.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전한 대상이 못 돼주고 도리어 아버지 돌아가신다면 네가 나의 전부야 하고 역할을 바꿔버렸잖아요. 나를 돌봐.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231쪽 저에게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과거로부터 온 특별한 민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어떤 부분은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나의 어떤 부분, 내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나의 어떤 부분은 내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 남편이 많이 노력하고 있군요. 그랬더니 중간에 조앤이 네, 감동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감동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남편이 알고 있겠죠. 아, 감동했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했죠. 네. 233쪽에 보면 네 번째 줄 14회기까지의 개인적인 성장의 징후들, 그 극복 과정들, 성장의 극복 과정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복잡성을 깨닫게 되었다. 제게 침묵은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아버지에게 반응했던 어머니의 침묵처럼,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격려에 쌓여 더욱 취약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침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분노, 유기공포. 여기서도 중간에 아일린이 겪었던 대상, 옵젝트, 강간범, 어머니, 잭, 정서, 동사, 공포, 유기, 경로, 그리고 주어, 주체의 경험, 겁에 들린 자기, 상실한 자기, 복수심을 품은 자기. 계속 요거 세 가지로만 계속 쫓아가면 돼요. 요것들이 결국은 개인, 부부관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심적인 대상관계다. 이게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 거죠. 요거를 그려야 어떤 투사적 동일시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지, 무의식적인 기류가 되고 있는지를 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반응과 관심을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게 결국은 나를 촉진시켜주는 히든 필링이죠. 반응과 관심은 내가 계속 갖고 싶었던 건데 충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충족시켜 가면 나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촉진시키는 필링이 되는 거죠. 216쪽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부부가 각자의 억압을 풀고, 아까 억압을 푼다는 얘기 계속 설명했죠? 페어벤의 그것처럼 리비디널 옵젝트, 엔틸리비디널 옵젝트, 그거에 상응하는 자기,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내적 대상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치료자에게 기대되는 자질이다. 내적 대상관계 지도를 잘 그리셔야 돼요. 네. 밑에서 11번째 줄 236쪽 사실상 우리가 치료에서 초점적 삼각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의 치료 작업에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대상들에게서 온 요소를 싸움과 부부 각자의 성격 문제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37쪽을 보면 싸움에 대한 탐구,
초점 삼각형에 대한 조사, 갈등 삼각형 탐색, 갈등 삼각형 바꾸기가 뭐예요? 억압이 풀리면서 방어가 변화되는 게 갈등 삼각형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초점적 삼각형으로 되돌아가서 싸움을 극복하는 도구를 개발하자. 이렇게 계속 나선형으로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부부들이 이 나선형에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그림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243쪽 예컨대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해지고 그 불안에 대한 방어로 철수하고 통제하는 어머니에 대한 경로를 감춘다면, 그래서 이런 숨겨진 감정만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 치료의 목표는 아니다. 그런 감정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단, 억압된 숨겨진 감정 혹은 충동,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감정, 충동, 경로 이런 것들이 다시 뒤집어 보면 친밀감,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 등 성장을 촉진하는 감정이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러워요, 질투하고 뭐 분노하고 이런 어떤 그 감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 이면에는 결국은 요런 것들을 원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잡고 가면 결국은 그것들이 성장을 촉진하는 감정이다 라는 거예요. Growth Promoting Feelings. 이게 중요한 거죠. 업튼 부부에 대한 얘기는 246쪽 다 했고요. 투사에 맞서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카운터 프로젝션 이야기 많이 했죠. 이렇게 250쪽도 보면은 이 로버트가 레이첼이 안 왔다. 뭐 어디 가서 무슨 짓 했는지 모른다.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도너반이 식료품 가게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투사에 맞서는 거죠. 지금 계속 로버트는 레이첼한테 투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무슨 짓 했어?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 분열된 대상을, 아버지의 외도 뭐 이런 분열 대상을 계속 아내한테 투사하고 있는데, 도너반은 식료품 가게 갔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투사를 맞서주는 거죠. 카운터 프로젝션. 253쪽 로버트 밑에서 보면 로버트 있고 도너반 있고 로버트 있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레이첼도 나를 포기할까봐 나는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까봐 두려워요. 이게 뭐에 대한 투사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요. 근데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할까봐 두려워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여기 나오고 있는 내담자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투사적 동일시죠. 네. 이렇게 조금 꼭꼭 씹어 먹으면 좀 많이 이해가 좀 깊어져요. 네. 그래서 할 거는 다 다뤘어요. 267쪽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